여야가 국회 본회의를 정회하고 비상계엄 사태 관련 특검법 합의안 도출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감사원 감사 요구안과 여객기 참사 2차 가해 방지 결의안 등은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과 관련한 찬반 논란이 계속되는 것과 관련해 국회 교육위원회가 검증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여야는 AI 교과서의 효과성과 교육자료 지위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이후 대외 신인도 회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오늘 국회의장 특사 성격의 일본 특별 방문단에 의장 친서를 전달했습니다. 여론의 심장을 저격하고 민심의 흐름을 날카롭게 꿰뚫어보는 여심 저격. 윤 대통령이 체포된 지 사흘째 접어든 가운데 공수처의 추가 수사에 불응하고 묵비권을 행사한 상황이 수사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살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7일 금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뉴스는 교육위원회 중계방송으로 늦게 방송합니다. 12.3 비상계엄 관련 특검법을 처리하기 위한 국회 본회의가 열린 가운데 여야는 각각의 특검법을 내놓고 협상에 돌입했지만 아직 합의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야당이 협상 시한을 오늘까지로 정하면서 합의가 안 될 경우 야당 주도로 특검법을 처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김동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야가 비상계엄과 내란 혐의를 진상조사하기 위한 특검법을 서로 내놓고 협의에 나섰지만 아직 결론을 못 내고 있습니다. 국회 본회의를 정회하고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가 협상에 들어갔지만 뜻을 모으지 못한 겁니다. 여야가 낸 법안은 제목부터 달랐습니다. 국민의힘은 당내 진통 끝에 계엄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사실상 계엄 관련자 대부분이 기소되고 수사가 진행 중이라 특검이 필요 없지만 야당 특검법에 위법한 독소 조항이 많아 최악을 피하기 위해 차악으로 자체 특검법을 마련했던 입장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특검법을 발의했는데 특검법 협상 시한을 오늘 자정으로 못 박았습니다. 여야 합의안 도출을 목표로 하되 불발되면 오늘 야당 단독 처리도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여야 의견을 조율해온 우원식 의장은 비정상을 정상화해달란 국민 요구와 관심이 높다고 강조했습니다. 합의가 잘 안 되면 오늘 밤 12시까지라도 문을 걸어 잠그는 심정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여야는 오늘 본회의에서 여객기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2차 가해 방지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또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1월분 수당에서 인당 30만 원씩 의연금을 객출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 관저 이전과 지난해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와 관련한 감사원에 대한 감사 요구안도 가결됐습니다. 국회방송 김동희입니다. 국회 교육위원회가 AI 디지털 교과서 검증 청문회를 개최했습니다. 정부 여당은 AI 교과서가 교육 격차를 해소할 수 있다며 도입 필요성을 주장했지만 야당은 정책적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승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 여당이 도입을 추진해온 AI 디지털 교과서가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격화돼 학교장 재량에 의해 활용되도록 야당에 의해 수정된 초중등 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하지만 교육부는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히면서 국회 교육위원회가 다시 한번 AI 교과서 도입 검증에 나섰습니다. 청문회에서 정부 여당은 AI 교과서를 교육자료로만 활용하게 된다면 활용 여부에 따라 교육 격차가 발생하고 균질한 교육 제공이라는 헌법적 가치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교육의 이제 차별성이 없어야 되는데 산간 지역이라든지 농어촌 지역이라든지 이런 소외계층 우리 학생들에게 학습 기회를 이렇게 확대하는 데 실질적인 효과는 있다고 보시는 거죠. 가장 우려스러운 거는 활용하는 학교와 또 활용하지 않은 학교 또 학급도 또 활용하지 않은 학급 안 하는 학급 이렇게 분리가 된다면 균질한 그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는 우리 헌법 가치에도 어긋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준비 기간이 짧고 효과도 검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AIDT를 하지 말자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저희들 때요. 네네. 예, 그러나 지금 시범 실시도 제대로 안 돼 있고 효과 검증도 제대로 안 돼 있고 그런데 속도만 빨리 하려다 보니까 문제가 많다. 교육 현장의 목소리도 엇갈렸습니다. AI 교과서가 아직 학교 현장에서 사용되지도 않았는데 평가를 내리는 것은 성급하다는 의견과 처음에는 효과를 보더라도 장기적으로는 AI에 의존하게 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맞섰습니다. 현장에 더 많이 보급되고 선생님들이 더 많이 활용이 된다면 학습 효율성과 학습 효과가 증명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기적으로는 학업 성취가 높아졌지만 장기적으로는 AI에게 의존하는 경향성이 되게 높아지더라라고 하는 게 있었고요. 이 밖에 일부 시도 교육감들은 AI 교과서 도입 시 구독료를 교육청 예산에서 부담하게 된다면 지방교육 재정에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재정적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국회 방송 이승지입니다. 대통령 탄핵 국면 속의 한 주간의 핵심을 짚어보겠습니다. 주간 이슈픽 이소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픽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공수처 대 대통령. 네, 대통령 경호처를 뚫고 공수처의 2차 체포영장이 그저께 집행이 됐죠. 체포 시한 48시간을 고려하면 구속영장 청구 시한이 오늘 밤 9시 5분까지였는데 오후 5시 40분쯤 구속영장이 서울 서부지법에 청구가 됐습니다. 네, 조금 전에 청구가 됐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공수처 수사가 이렇게 속도가 난 만큼 이번 한 주간 법망을 피해가려는 대통령 측의 총력전도 이어지면서 양측의 팽팽한 기싸움이 계속됐습니다. 네, 앞서서 윤 대통령이 체포 적부심을 청구하면서 네. 공수처의 수사 동력이 떨어질 수도 있다 이런 이제 우려가 제기됐었는데 어젯밤에 이 신청은 기각이 됐었죠? 네,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본인에 대한 공수처의 체포가 위법하다면서 서울 서부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체포 적부심을 청구를 했는데요. 어젯밤에 기각이 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15일에 체포된 이후 지속적으로 공수처의 위법성을 강조하면서 법적인 틈새를 노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까지도 공수처 조사에 계속 불응을 했고요. 진술도 거부를 했죠. 또 공수처가 55 경비단장에게 강압적으로 관저 출입 공문을 받아냈다면서 공문 무효를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체포 적부심까지 청구를 하면서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으니 체포도 적법하지 못하다고 주장을 하려던 건데 어제 법원이 제동을 건 겁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공수처 수사에 아무 문제가 없다면서 체포 적부심을 기각했고요. 대통령 측의 법망 피하기가 이렇게 이어졌지만 체포 적부심이 기각되면서 공수처 수사가 오히려 탄력을 받았다는 그런 분석이 나옵니다. 네, 체포 적부심 기각으로 공수처의 수사가 탄력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온 상황에서 조금 전인 아까 말씀드렸는데 5시 40분쯤에 구속영장이 이제 청구가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구속영장 청구가 되고 이후에 절차를 좀 잠시 말씀을 드리면요. 네. 법원이 이제 영장 실질심사, 그러니까 구속 전에 피의자 신문을 진행하게 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청구한 날로부터 다음 날까지는 신문을 해야 하니까 내일쯤 영장 실질심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심사가 이뤄지면 주말 내에 영장 발부 여부도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만 영장 실질심사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서울 서부지법에서의 심사가 난항을 겪을 가능성도 제기가 됩니다. 네, 그렇군요. 대통령 수사에 이제 속도가 붙고 있는 상황 첫 번째 이슈였고 두 번째 이슈픽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내란 특검법 대 계엄 특검법, 민주당과 이제 국민의힘에 이제 발의한 그런 명칭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야당 발의 내란 특검법이고 여당 발의 계엄 특검법인데요. 이 특검 법안을 두고 여야의 협상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외환죄 등 주요 항목을 두고 입장차가 큰 상황인데요.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주목이 됩니다. 네, 현재 이제 본회의가 지금 정회 중인 그런 상황인데 네. 민주당의 내란 특검법 또 국민의힘이 이제 발의한 자체 계엄 특검법
주요한 차이점도 좀 짚어볼까요? 네, 앞서 리포트에서 잠깐 보신 것처럼 법안 이름부터 다릅니다. 네. 줄여서 말하자면 야당은 내란 특검법, 여당은 비상계엄 특검법입니다. 야당은 비상계엄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외환죄를 포함해서 내란을 저질렀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평양 무인기 침투 등을 통해서 북한과의 무력 충돌을 유도해서 전쟁을 유발하려 했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11개의 수사 항목이 모두 담겼고요. 수사 기간은 최장 150일, 파견 검사 등을 포함한 수사 인원도 155명입니다. 반면에 여당안을 보시면 비상계엄 특검법인데 계엄 자체에만 수사를 집중하겠다는 취지가 먼저 보입니다. 야당안에 있던 외환죄를 삭제했고요. 수사 대상에서 일반 국민을 수사할 수 있는 내란 선전 선동죄도 제외했습니다. 수사 항목을 5개로 정리했고 수사 기간도 110일, 수사 인원도 58명으로 야당안보다는 대폭 축소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야당안에는 군사비밀과 공무상 비밀 등에 있어서도 압수수색 거부를 못하도록 규정을 뒀었는데요. 이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를 예외로 설정을 했었는데 여당은 이 규정도 삭제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여야의 그 입장 차이가 이제 커 보이는데 서로 공감대를 이루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까? 일단 지난번에 부결된 야당의 첫 번째 내란 특검법에는 특검 후보 추천을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이 하도록 돼 있었는데요. 네. 두 번째 특검안에는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당은 이 야당의 제안대로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방식으로 하되 대법원장 추천 후보자 수를 2명에서 3명으로 늘렸습니다. 하지만 이외에는 별다른 공감대가 없어 보여서 오늘 여야의 협상 결과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은 발의는 했지만 사실상 특검을 도입할 이유가 없다면서 민주당의 특검 추진이 당리당략에 불과하다고 비난을 했고요. 여당 발의안을 본 민주당은 허수아비 특검을 만들겠다는 거냐며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그렇군요. 마지막 세 번째 이슈픽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대선 움직임 꿈틀. 네, 대통령 체포와 탄핵 국면 속에 여야에선 조기 대선에 대비하는 움직임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은 민생 경제 챙기기에 주력을 했고요. 여당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판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히려 그 윤 대통령 체포 이후에 발언을 좀 자제하는 분위기 같은데요. 네. 대선에 대비하는 민주당 움직임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네, 잠시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윤 대통령 체포 이후에 이재명 대표는 여론을 은식한 듯 윤 대통령 관련 발언을 자제하고 민생 경제에 힘을 싣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제는 아침 회의를 비롯해서 당 공개 일정에 참석을 하지 않았고요. 이틀 만에 오늘 최고위에 나왔는데 이재명 대표의 메시지가 민생 경제 회복 그리고 외교 안보가 골자였습니다. 네. 설 성수품 가격이 올랐고 또 내수가 부진해지고 있다면서 정부가 추경 편성을 빨리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를 했고요. 당의 분위기도 전반적으로 조심하자는 기류가 엿보이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검열 논란을 포함해서 독주라는 프레임 속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하락세인데요. 오늘 특검도 단독 처리보다는 끝까지 대화하려는 모습을 보여주려는 것도 조심스러운 당의 분위기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네, 그런 거 하면 국민의힘도 조기 대선 가능성을 이제 염두에 두고 네. 대응에 나서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요. 네, 권성동 원내대표가 어제 의원총회 이후에 기자들과 만나서요. 대선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대민주 그리고 대이재명에 대한 비판 강도를 높여갈 것이라고 예고를 했습니다. 실제로 국민의힘은 이번 주 내내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부각하려는 모습이었습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사법 절차가 KTX처럼 진행이 되면서 이 대표의 사건들은 완행 열차로 수사하냐 이런 말을 했는데요. 네. 야당이 즉각 권 위원장 주장이 왜곡이다 이렇게 반박을 했지만요. 여당의 공세 수위는 앞으로도 계속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국민의힘 소장파가 모인 천목회에서는 어제 개헌 특위를 열고 이재명 방지 헌법을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주간 이슈픽 이소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국회의장 특사 자격을 띤 일본 특별 방문단이 오는 20일 일본으로 향합니다. 여야 의원 5명으로 구성됐는데요. 우 의장은 일본 특별 방문단에게 의장 친서를 전달하고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이후 국제사회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우 의장의 전방위적 의회 외교 오다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오늘 국회를 대표해 일본을 방문하는 일본 특별방문단 여야 의원들을 만나 일본 측 정치 지도자들에게 보내는 친서를 전달했습니다. 여야 의원 5명으로 꾸려진 일본 특별방문단은 오는 20일 일본으로 향해 이시바 시게루 일본국 내각 총리 대신과 중의원과 참의원 의장에게 우 의장의 친서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우 의장은 국회의장 친서에 한일 관계의 과거와 미래가 다 담겨 있다고 설명하고 여야 의원들에게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 이후 국제사회의 우려를 해소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국제사회에 많은 우려가 있어서 그 우려도 해소하고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회복력이 얼마나 대단하고 또 우리의 경제 시스템이 안정적이라고 하는 것, 또 우리 국민이 위기 극복 DNA를 갖고 있는 나라라고 하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줌으로 해서 정말 그 대한민국을 불안정하게 보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우 의장은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 이후 대한민국의 대외 신인도 제고를 위한 전방위적 의회 외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새해 시작부터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을 연이어 접견하고 굳건한 한미동맹과 흔들림 없는 한일 관계를 재확인했습니다. 또 지난 15일에는 아세안 주한외교사절 10명을 국회로 초청해 비상계엄 이후 전국 현안을 설명하고 미래산업 분야에서의 한 아세안 협력 강화를 약속했습니다. 우 의장은 특히 국제사회에 한국의 상황과 민주주의 회복 노력을 설명하기 위해 의장 특사 성격의 국회 특별방문단을 구성해 미국과 영국, EU 등 핵심 우방국에 파견한다는 계획입니다. 국회방송 오다인입니다. 국회 운영위원회가 국민의힘 불참 속에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현안 질의를 실시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인권위가 내란 수괴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을 권유하는 내용의 안건을 논의하는 건 내란 동조라고 비판했습니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오는 20일 전원위원회 의사 일정에 안건이 포함되어 있는데 실제 상정 여부는 고심해보겠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운영위는 윤 대통령의 방어권 권고안을 발의한 김용원 상임위원이 야당 의원들과 계속해서 설전을 벌이자 국회 회의 방해죄 혐의 등으로 고발 조치할 계획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여당이 공수처를 상대로 현안 질의를 요구했지만 오동훈 처장의 불출석으로 무산됐습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여야 간 정식 안건으로 정해지지 않은 상황임에도 필요하면 공수처장을 출석시키려 했지만 공수처 측으로부터 오늘 출석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어제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여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출석을 요구할 때 충분한 시간이 필요한 것은 맞지만 공수처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사 과정과 불법 체포 의혹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의대 정원 증원 문제로 촉발된 의정 갈등 책임을 통감하고 대화를 통한 해결 의지를 밝혔습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의료계 신년 할애회에 참석해서 지난해 정부 여당이 의료계와 의정 현안을 해결해 나가는 점에서 매끄럽지 못했던 점을 깊이 통감하고 일선 의료 현장이 하루속히 안정될 수 있게 집권 여당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이 절박함과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서 진지하게 논의하고 대화해 문제를 해결하자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번 민주주의 위기를 겪으며 한미 동맹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최고위 회의에서 한국의 민주주의를 지지한다고 밝힌 미국과 국제사회의 노력에 감사의 뜻을 표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또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맞춰 멈춰서 있던 우리 외교 시계도 다시 움직여야 한다며 민주당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 속 다양한 이슈를 알기 쉽게 쏙쏙 뽑아 전해드리는 신동진의 국회 속. 오늘 주제는 트럼프 2기 출범입니다. 사흘 뒤인 오는 20일 트럼프 당선인이 제47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가운데
한국의 정치권도 본격적인 채비에 나선 모습입니다. 철저한 준비와 전략적 대응으로 트럼프 시대의 새로운 국제 질서에 적응해야 하는 시급한 과제가 주어진 건데요.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실까요? 미 신정부와 본격적인 협의 채널을 조기에 구축하고 민간의 대협력 역량을 결집하여 한미동맹의 안정적 발전을 모색하겠습니다. 조선을 포함한 신규 협력 분야를 발굴하는 동시에 새로운 관세 부과 등 현안에 대해서는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트럼프 2기 시대가 제가 미국 쪽으로부터 듣는 얘기로는 상상 이상의 조치들이 상상 이상의 속도로 전개될 것 같다. 먼저 우리가 대외 신인도 제고를 위한 외환 시스템을 개혁하는 그런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이 시기에 우리 대한민국의 현 상황을 잘 알리고 바로 트럼프 대통령 취임하면서부터 변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통상산업정책 또 기후대응 정책에 대해서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는 외교적 노력을 좀 해야 되겠다. 대한민국이 외교적으로 국제사회에서 구경꾼으로 전락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국민적 걱정도 커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바로 이럴 때 국회가 역할을 해야 한다고 하는 점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사절단으로 1월 20일 열리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에 다녀오겠습니다.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해서 아마 많은 주요 인사들을 또 거기서 짧게라도 스탠딩 미팅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안보의 문제에 있어서 한미 동맹의 강화에 대해서도 내밀한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최근 무엇보다 트럼프 2기를 앞두고 이목이 집중되는 부분은 바로 안보 관련 문제인데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외교 안보 책임자들이 잇따라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내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후보자가 북한을 핵 보유국이라고 지칭하면서 한반도 비핵화 정책에 중대한 변화를 예고한 점입니다. 북한은 핵 확산 금지 조약에 따른 공인된 핵 보유국이 아닙니다. 북한이 핵 능력을 보유했다는 기술적 평가와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은 엄연히 다른 문제인데요. 그럼에도 북한을 핵 능력 보유국이라고 표현한다면 북한의 불법적인 핵 보유를 기정사실화할 위험성이 있는 거죠. 앞서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후보자는 한국을 아세아 회원국으로 거론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Can you name the importance of at least one of the nations in the ASEAN and what type of agreement we have with at least one of those nations? And how many nations are in ASEAN, by the way? I couldn't tell you the exact No, you amount of couldn't, nations because in you've that, not but I even know we have bothered to allies do- in South Korea and Japan and in AUKUS with Australia, trying to work Okay. on submarines with them. Mr. and data Hexat, trans- none of those three countries that you've mentioned are in ASEAN. I suggest you do a little homework before you prepare for these types of negotiations. Listen.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북한 비핵화라는 기본 원칙과 달리 핵동결 및 군축 수준의 스몰 D를 추진할 가능성도 제기되는데요. 국가정보원은 지난 13일 국회 정보위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직접 대화를 통해서 스몰 D에 합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하기도 했습니다. 정부가 향후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우리의 입장을 미국에 충분히 이해시켜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통령의 체포 정국으로 인한 공백 속에서 트럼프 2기 한미 동맹의 이익 극대화라는 최대 과제의 귀추가 주목됩니다.
정치권 이슈와 정책 분석을 통해 여론의 심장을 저격하고 민심의 흐름을 날카롭게 꿰뚫어 봅니다. 여심 저격. 김혜란 전 국민의힘 대변인, 정은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습니다. 5시 40분쯤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는데요. 현직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동시에 이 윤석열 대통령이 자필 편지를 또 공개를 했는데요. 불편하지만 잘 있다, 국민 애국심에 감사하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우선 저희는 어제 있었던 일부터 차례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윤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지 사흘째입니다. 윤 대통령이 법원에 청구한 체포적부심은 어젯밤 기각이 됐고요. 오늘 공수처의 재조사에서는 불응을 했었는데, 네, 이 재판부의 판단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네, 그 체포 적부심이라는 말 자체도 국민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좀 생소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많이 들어봤던 단어들은 아니지만 적어도 그 체포가 적당했느냐 안 했느냐에 대한 판결이 내려졌던 것이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이유가 없다라고 이제 단박에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죠. 사실 공수처가 정당하지 않았다면 체포 영장조차 처음에 발급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체포 영장이 발급이 되었고 그에 따른 절차를 순응해야 하는 것이 대통령의 당연히 해야 할 일인데, 범죄 혐의가 지금 충분히 입증이 되었고 그리고 많은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관심 있게 지금 바라보고 계시는 사안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상황에서 또 체포 적부심을 또 얘기를 하는 바람에 오히려 지금 보수층 세력들이 더 결집하는 효과가 나아졌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법적으로는 어떻게든 본인의 정당성을 주장할 수 없으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뭔가 여론을 형성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보여지는데요. 사실은 그 체포적부심 그런 전략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지지층들이 결집을 하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어떻게 보면 여론전을 형성을 하려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의도가 좀 보여집니다. 네, 재판부의 결정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일단 사실 그 변호인들이 체포 적부심을 청구한 것 자체가 사실 좀 납득이 잘 가지가 않습니다. 보통 실익이 별로 없어서 거의 청구되지 않고 있습니다. 체포 적부심이라는 것은 체포 영장이 발부된 다음에 48시간 동안 48시간 내로 구속영장이 청구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영장실질심사로 다투거나 그렇지 않으면 청구되지 않으면 석방되게 되니까요. 그 시간 동안에 체포적부심이라는 거를 했을 때 실익도 별로 없고, 또 그 체포적부심 그거에 대한 이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은 또 시간이 멈춰 있기 때문에 48시간이 멈추기 때문에 네. 지금 괜히 또 10시간만 더 늦어졌죠. 네. 예, 그래서 게다가 지금 대통령께서는 이게 지금 그 위법하다는, 이 체포영장의 집행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공수처의 수사도 지금 받지 않고 불출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중앙지방법원에 가서 이게 체포적부심이 기각됨으로 인하여 사실은 그 주장 자체가 오히려 더 납득이 안 가는 상황으로 되었기 때문에 별로 유리한 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그 사건의 변호인이었다면 이런 선택은 하지 않고 차라리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경우에 영장실질심사를 제대로 하기 위한 어떤 그런 대책을 더 세웠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정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윤 대통령이 체포 직전에 동영상을 찍어놨고 또 자필 편지를 써서 공개를 했습니다. 오늘 또 영장 청구가 된 이후에도 자필 편지를 공개를 했는데 이 행보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이것은 사실은 법적인 대응이라기보다는 지지층을 결집시키기 위한 정치적인 행보겠죠.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 유효한 점이 있어서 지지층이 결집되고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결과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전략적으로는 유효한 방법이었다고 할 수 있고, 하지만 이게 동전의 양면처럼 그 재판에 있어서는 또 불리한 점이 있습니다. 지금 그 영상 메시지에서도 부정선거 말씀하시고 그러셨는데, 그게 그 내란죄에 있어서는 사실은 영장에 의하지 않고 선관위를 점거하게 된 것이 부정선거의 수사를 위한 것이었다라고 말하자면 자인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은 법적으로 그 피의자의 방어권을 행사해야 하는 변호인의 입장이라면 사실은 저 같으면 부적절하다고
좀 말리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네, 말렸을 것이다. 네. 네네. 하지만 또 한 진영의 전체적인 이 의사를 결집해야 되고 리더의 역할로서 정치적인 메시지를 내는 그러한 효과를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그건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법적인 차원에서의 문제와 약간 상충되는 점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 아까 여론전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실제로 윤 대통령은 재조사에 불응을 하고 있었잖아요. 이 행보가 불리하게 좀 작용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네,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던 여론전과 관련해서 좀 보충 설명을 드리고자 하면 당시에 체포됐던 순간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그 체포적부심이 이렇게 제기되는 순간에 그 유튜버들 있죠. 네네. 보수 유튜버들의 그 슈퍼챗이라고 하는 그 수입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뭐 수천만 원까지 이렇게 받은 유튜버들도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지금 또 오늘 체포적부심 기각 후에 그 소준섭 판사가 살해 위협을 받기도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도 어떤 경계 태세 이런 것들도 지금 강화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게 봤을 때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러한 행동이 보수층, 어떤 극단의 진영에 계신 분들에게는 좀 결집을 하고 오히려 단단하게 나아갈 수 있는 동력이 되겠지만 저는 오히려 이러한 행보 자체가 나중에 우리가 탄핵 이제 헌재에서 판단을 할 때 더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사실 다음에 있을 대선에도 저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여지진 않습니다. 네. 오히려 전 국민을 아우르고 포용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여야지만이 조금 더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두 분 모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행보에 조금 아쉬움이 있다 이런 의견을 내주신 것 같은데요. 조금 전 5시 40분경이죠.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청구를 했습니다. 네, 현직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헌정사상 처음인데요. 영장 실질 심사는 이르면 내일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윤 대통령이 직접 참여를 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네, 사실 제가 변호인이라면 꼭 출석해서 그 입장을 소명하라고 할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의 현직 대통령입니다. 지금 직무 집행은 정지되어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도망할 염려가 없고 그러니까 그게 구속의 필요성입니다. 도망할 도주의 우려 그리고 증거인멸의 우려입니다. 네. 지금 그런 점에서 도주의 우려가 없다라는 것을 좀 어필을 하고 또 증거인멸이라는 것은 지금 많은 전 국방부 장관 포함해서 방첩사령관,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 다 지금 구속 기소되지 않았습니까? 네. 다 조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증거도 이미 많이 확보되어 있어서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다는 점을 잘 재판부에게 잘 설득해서 앞으로 불구속 수사와 재판을 받는데 총력을 기울였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변호인이라면 그 점에 주력해서 우리 대통령이 불구속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 같습니다. 총력을 기울일 것 같은데 지금 그러기보다는 좀 공수처 조사의 위법을 주장하면서 진술거부권 계속하고 조사를 거부하고 있죠. 그리고 또 체포영장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전 국민이 그 TV 중계를 보는 그 앞에서 이 체포영장이 집행되는 과정의 어려움 그리고 물리력이 동원되는 장면들을 다 목격했습니다. 그런 점들이 사실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수사에 적극적으로 응하고 도주의 우려,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점에 좀 초점을 맞춰서 지금 내일 영장실질심사에서 제대로 좀 그 점을 명확히 소명을 하고 불구속 수사와 재판이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네, 적극적으로 이제 심사에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정 의원님은 윤 대통령 참석할 거라고 보십니까? 네, 김혜란 대변인님께서 굉장히 전략적으로 말씀을 저는 잘 해주셨다고 봅니다. 사실은 저도 그 의견에 동의를 하고 아마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것이 저도 옳다고 보여지지만 일단 오늘 석동현 변호사가 얘기를 했을 때는요.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후에 이제 결정이 될 것이다. 윤 대통령의 이제 출석 여부는. 근데 이제 석 변호사 스스로는 아마도 변호인은 참석을 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네. 영장심사에 나가서 내란 혐의가 부당하다는 점을 설명을 할 것이다 라는 그런 입장을 좀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도주 우려가 없다라는 점을 설명을 할 거라고는 했지만 저는 조금 더 염려가 되는 부분이 지금도 구속이 되고
도주 염려가 없다라는 것이 주거지는 사실 명확하죠. 주거지는 전 국민이 다 아는 곳에 지금 거주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명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거지 안에서의 저항이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적법하게 영장을 가지고도 체포를 하지 못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주거지가 분명하다고 해서 구속 수사를 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은 조금 이번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증거인멸의 우려도 우리가 뭐 있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명확하게 판단을 할 수는 없지만 수사에 계속 불응했다는 것,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지 않고 지금 같은 경우도 묵비권을 행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10시간 조사 동안 묵비권을 행사했는데 또 도시락을 먹으실게요 하니까 그거는 또 알았다. 뭐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다고도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협조를 할 수 있을지가 의문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조금 더 본인이 어필을 직접적으로 좀 해야 할 것 같은데 지금 묵비권을 행사하는 걸로 봐서는 좀 출석도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네, 출석이 좀 어려울 것 같다. 영장 청구가 네네네. 덧붙이겠습니다. 지금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그 3심에 이를 때까지 법정 구속이 되지 않고 일반적인 피고인과는 달리 그 야당의 대표라는 그 지위 때문에 도주의 우려도 없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해서 3심 대법원 판결이 날 때까지 불구속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았습니다. 네. 그런 점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지금 이번 구속영장에서 재범의 우려라는 거를 들었다고 지금 밝혀져 있는데요. 재범의 우려라는 것은 이런 계엄이나 이런 지금 내란 행위, 이게 재범의 우려라고 하기에는 지금 탄핵 소추가 의결되어서 직무집행이 정지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동일한 범행이 다시 일어날 일은 없다고 정말 단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변호인께서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잘 설득해서라도 그 점에 초점을 좀 맞춰서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점, 그리고 현직 대통령이라는 점, 그래서 수사와 재판의 과정이 굉장히 길고 지난할 겁니다. 그때만이라도 영어의 몸이 아닌 자유로운 신분으로 방어권을 최대한 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이 심사 결과에 대한 요인들, 이 요인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심사는 오늘 영장 청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주말이지만 내일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죠. 보통은 신문 절차가 체포가 되어 있는 피의자의 경우에는 다음 날 아침 오전 정도에 신문기일이 잡힙니다. 그러면 구속 여부는 주말쯤에 나오게 되나요? 하루나 보통은 이제 내일 오전에 만약에 신문길이 있었을 경우에 그날 뭐 오후까지, 그러니까 하루나 아니면 늦어도 그 다음 날 정도까지는 나오기 때문에 일요일 주말이 지나기 전까지는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 주말에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시작된 탄핵 심판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헌재는 기존 5차까지 잡힌 변론 기일에 3차례 일정을 추가를 했는데요. 김용현 전 장관 등 6명을 증인으로 채택을 했고 또 국회와 선관위 등의 CCTV를 증거로 채택을 했습니다. 네, 이러한 헌재의 행보 어떻게 바라보고 계셨나요? 네, 지금 뭐 증인들도 지금 속속들이 그 일정들이 다 나와 있는 상황이고 특히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같은 경우는 원래는 그 순서가 앞 순서는 아니었지만 증인 중에서 1월 23일에 제일 처음으로 이제 증언을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근데 약간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그 서로가 주장하는 바가 좀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김용현 국방부 장관 같은 경우는 이제 대통령이 전체적으로 그 포고령을 검토를 했었다. 그래서 착오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윤 대통령 측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포고령 문구를 잘못 베꼈다. 뭐 이런 식의 지금 약간 엇박자가 나기 시작하는데 사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헌재가 판단하기에는 이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것인가라는 거에서 좀 명확하게 판단을 하는 것이 좀 시간상으로 좀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증인들도 속속들이 이제 출석을 하겠지만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저는 충분히 심사가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또 중요한 것은 저는 이제 부정선거와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것이 부정선거 때문이다라는 것이어서 어제 굉장히 좀 이슈가 됐었죠. 갑자기 가짜뉴스가 쫙 퍼지면서 계엄령 당시에 수원의 성관위 연수원에서 중국인 99명이 99명이 체포돼서 미군으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다. 뭐 이런 가짜뉴스들이 또 퍼지기도 했었는데요. 이런 뉴스들을 또 지금 유튜버들이 또 나르고 있고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저는 오히려 이 부분이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더 불리하게 작용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근거 없는 그런 부정선거를 가지고 계엄을 했다. 그리고 또 계엄에 있어서 국회와 그런 정당의 어떤 정치 활동까지 금하는 그런 포고령을 내렸다는 것 자체가 국민 여러분들 보시기에도 또 탄핵 심판에 있어서도 더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오히려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것 자체가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맞습니다. 해주신 거죠. 네, 오늘의 헌재 결정 어떻게 보고 계셨나요? 네, 헌법재판소는 이미 그 국회가 제시한 탄핵 사유에 대해서 쟁점을 정리한 바가 있습니다. 탄핵 사유에 대해서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있었는지, 계엄 포고령 1호의 발표 행위가 있었는지, 그리고 군 경찰을 동원해서 국회를 방해한 행위가 있었는지, 영장 없이 중앙선관위 압수수색을 했는지, 또 정치인들을 체포하는 행위를 했는지, 지시를 내렸는지 이렇게 5가지를 쟁점을 제시를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 대리인들은, 변호사들은 대통령에 대해서 이 지금 종북 세력 대 체제 수호 세력의 대결 이렇게 하면서 정치적인 메시지를 자꾸 낼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은 사실은 대리인의 역할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말로 대통령이 하시면 됩니다. 지금 대리인들은 이렇게 주어진 이 법률적인 쟁점들에 대해서 충분히 방어권을 행사하고 거기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을 해야 합니다. 근거를 제시를 해야 되고요. 그게 변호사들의 역할인데, 지금 이 헌법재판소의 이 지금 심판 절차가 다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 전 국민이 유튜브로도 보고 있는데, 지금 포고령 1호에 대해서 그 재판관이 국회의원과 지방의회 의원이 그럼 도대체 왜 의원의 반국가 활동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포고령 1호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어떤 반국가 활동을 말하는 것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대답을 못하고 추후에 답변하겠다. 지금 벌써 변론기일이 2번째 지났는데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추후에 답변하겠다. 또 국회 병력 투입과 그러면 지금 답변서에 나와 있는 야당의 망국적 행태를 막는 것은 무슨 관계가 있나, 이런 거 물어봤을 때 또 추후에 답변하겠다고 하면서 얼버무리고 있었습니다. 그럼 대리인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준비를 하고 입증을 하고, 그리고 설득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대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성실하지 못하고 준비 안 된 모습, 그리고 그것을 다 전 국민에게 지금 중계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이 범죄 혐의를 방어하는 데 있어서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서라면 지금 대리인들이 그 정치적인 메시지를 내고 자꾸 그 앞에서 연설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변호사로서, 변호인으로서 성실하게 재판을 준비하고 그것을 국민들 앞에서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 남은 변론 기일에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한다. 반드시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회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야는 비상계엄 관련 특검법 처리로 신경전을 이어가는데요. 이 국민의힘은 야당 특검 법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었고, 자체 특검법을 또 발의를 했습니다. 민주당은 협상안이 나오지 않으면 단독으로 처리하겠다는 입장까지 갔었는데, 오늘 특검법 합의가 가능할 거라고 보시고 계신가요? 네, 일단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정말 울며 겨자 먹기로 특검법을 발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국힘에서 내건 조건은 이제 외환은 넣지 않는다. 그리고 선전선동, 그리고 브리핑을 할 수 없다. 그리고 수사기관과 인력을 줄이고 내란이라는 표현을 삼지 않는다라는 것인데, 사실 이 모든 조항들을 저희가 받아들였을 때는 특검에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간 자체도 최장 110일 이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입장이 특검이 진행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을 넘기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이고요. 네. 그리고 일정 수준의 조정이나 양보를 통해서라도 특검은 진행이 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내일 아침에 또 미국 대통령 취임식으로 인해서 여야 국회의원 7분 이상이 아마도 미국으로 또 출국을 하게 되고요. 네. 그리고 또 저희가 또 이번 달 말에는 또 구정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또 명절까지 지나고 나면 사실 특검법은 2월로 또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알 권리,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께서 너무나 궁금해하시는 구체적인 사안들에 대해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저는 오늘 저녁까지는
반드시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그런 의지가 있고요.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도 저는 충분히 좀 협조를 해서 국민들이 보시기에 특검을 계속 피하는 것이 아닌가. 지금 보면 계속 특검법 낸 것도 막 어제 낸다, 그제 낸다, 아침에 낸다, 저녁에 낸다 계속 말이 바뀌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시원시원하게 그런 모습들은 국민의힘에서도 먼저 이렇게 제안을 하고 함께 협상하고 토론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우원식 국회의장도 오늘 중에 합의를 끝내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가장 첨예한 부분은 수사 범위인 것 같습니다. 오늘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지금 그 수사 범위에 대해서 이제 그 무제한 특검법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그래서 내란의 선동행위 이런 거 빼고 지금 또 인지사건 그리고 또 관련된 고소고발 사건 같은 거 빼고 이렇게 지금 여당에서 발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108명 중에 4명은 서명을 거부했고 네. 지금 104명의 명의로 이제 발의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아마 이 특검이라는 것이 가장 필요했던 시기를 지금 저희가 회고해 보자면 그 공수처가 과연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지 또 그 체포영장의 관할 법원이 어디인지 또 그래서 이 체포영장이 과연 이 위법한 집행인지 아닌지 이것이 첨예하게 다투어졌을 때 그때 국민들이 매우 불안하고 혼란스러웠습니다. 네. 예, 수사기관들이 난립해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지금 그 체포영장이 집행이 되고 체포적부심도 기각이 되어서 이 문제는 다 해소가 되었습니다. 지금 상황은 구속영장이 만일 이번에 발부가 된다면 20일, 즉 공수처가 10일, 또 검찰이 10일 이제 그 구속을 하고 기소 여부만 남은 상태입니다. 네. 그러면 더 이상 수사의 단계는 없어지는 겁니다. 내란 특검으로 수사할 수 있는 수사 대상이 없어지는데 지금 이 타이밍에 특검이라는 것은 법이 발의가 돼도 특검이 준비될 때까지 준비 시간이 또 걸립니다. 도대체 무슨 실익이 있어서 지금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필요했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사실은 시기를 많이 놓쳤고 실기했고 실익이 없는 데 비해서 비용은 수백억 들어가고 또 이것 때문에 올 수 있는 또 다른 또 혼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제가 사실 어제 우리 당의 그 권성동 원내대표께서 눈물까지 흘리시면서 이거 특검을 뭐 최악을 막기 위해서 차악으로 발의하겠다라고 하셨는데 굉장히 의아했습니다. 무엇을 위한 이 행보일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지금 대통령의 수사는 다 끝났는데 거의 다 끝났는데 게다가 그 20일 동안에 특검이 이게 발효가 돼서 그 특검이 대통령의 수사를 할 수 있는 지금 현실적인 가능성도 없는 상황에서 그 애초 원안에 있는 야당 주도의 특검법에 나오는 그 우리 당 의원들에게 대해서 많이 고소고발되어 있는 내란 선전행위 이런 수사를 막기 위한 목적 말고는 사실은 우리가 그 부분을 제외한 특검을 역으로 발의한다는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그렇다면 지금 그래서 4명 서명 안 하신 의원님들 정희용 윤상현 의원들 다 안 하셨는데 그분들이 이 특검의 보충성에 비추어 지금 가장 주요한 수사가 그 혐의자들에 대해서 거의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특검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에 제가 동의하고 사실 이것 때문에 또 다른 혼란을 가져오는 것보다는 왜냐하면 애매한 시기에 그 20일 중간에 갑자기 특검이 시작이 된다면 그럼 그 검찰이 예를 들면 이틀 남았는데 그 특검에게 넘겨야 되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네, 그건 좀 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야당에서 특검법 철회하는 게 지금 맞다고 생각합니다. 특검은 아예 필요가 없다. 네, 이런 지금 철회해야지 될 것 입장이신 같습니다. 거죠? 네, 사실 시기가 많이 늦었죠. 네. 우리가 벌써 12월 3일이면 정말 한 달도 넘은 그런 시기였고 이제 늦었더라도 저는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가 무너지고 민주주의가 파괴된 사건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겠습니까? 저는 이번에 특검을 통해서라도 명명백백히 밝히고 철저히 조사를 해야지만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또 우리가 또 밝아질 수 있을 것이고 역사에 죄를 짓지 않는 그런 결정이라고 봅니다. 네, 두 분의 의견이 확실히 갈리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2달간 새 사건을 맞지 않기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서 조기 대선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인데요. 이 대표의 대선 출마가 법원 판단에 좌우가 될 수 있기 때문인 것 같은데 항소심 결과 좀 빠르게 나올 것 같은데 결과 시기 언제쯤 나올까요?
원칙적으로 지금 11월 15일에 1심 판결이 있었습니다. 2년 2개월 만에. 그런데 지금 원칙적으로도 6개월, 또 2심은 3개월, 3심은 3개월, 633이라고 하죠. 네. 이게 사실은 강행 규정입니다. 여태까지 지켜지지 않았을 뿐. 예, 그래서 뭐 조희대 대법원장도 올해 신년사에서 이거 재판의 지연 문제를 꼭 해결해야 한다고 하면서 신속한 재판을 주문을 했고, 그러한 취지에서 지금 아마 그 법원 예규에 따라 법원 예규에 의하면 집중 심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건 배당 중지를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재판부가. 그리고 그럴 경우에 그 다른 재판부들이 또 동의도 해줘야 되는데 지금 다 동의가 된 걸로 나와요. 사실 실무상으로는 다른 재판부 입장에서는 그럼 그 재판부에 신건이 배당 안 되는 동안에 본인들이 이제 2배, 3배 일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국민적인 관심 그리고 국민들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대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 재판, 이것을 빨리 하는 게 지금 사법부의 의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까지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지금 이 재판부는 그 대등재판부라고 해서요. 그 고등법원 부장판사들 세 분이 같이 재판부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고등법원의 부장판사 1분에 나머지 고등 배석판사 2명 이렇게 되는 게 보통 일반적이라고 하면, 이 대등재판부는 고등법원의 그 부장판사급 3명으로 이루어진 지금 재판부입니다. 거의 뭐 그 재판부의 역량과 수준으로 치면은 그 우리나라 사법부에서는 최고 수준이라고 보면 됩니다. 네. 그런데 지금 신건을 2달 동안 받지 않겠다라고 했을 때는 빨리 재판을 신속하게 정확하게 하겠다는, 역량을 총 집중하겠다는 의지도 지금 밝힌 것이기 때문에 지금 3개월이면은 2심이 원래는 2월 15일에 나와야 되죠. 근데 사실 그것은 현실적으로 조금 힘들어진 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 이재명 피고인의 그 책임이 큽니다. 네. 예, 송달을 안 받았죠, 처음에. 그래서 폐문부재, 이사불명 뭐 이런 이유로 송달이 안 된 기간이 너무 길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래서 법원에서 공시송달과 또 병행해서 집행관이 아예 들고 법원으로 가서 보좌관한테 전달했습니다. 그거는 어떤 거냐면 보통은 우체국을 통해서 집배원이 가서 송달을 하죠.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문이 닫혀 있으면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집행관이라는 건 법원의 직원입니다. 법원의 집행관이 직접 들고 이걸 송달을 꼭 당사자에게 꼭 전달을 해야 되겠다는 아무래도 그 사명감을 갖고 가는 거기 때문에 전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 기일이 1월 23일로 잡힌 겁니다. 네. 앞으로 아마도 집중심리라는 거는 일주일에 한 2번 정도씩 재판을 잡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렇게 형사사건 일주일에 2번씩 집중적으로 심리해서 최대한 기일에 맞추려고 2월 15일 늦어도 3월 달 내에는 2심 선고가 나올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을 것 같고 뭐 실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기가 언제쯤 될 거라고 예상을 하세요? 네, 원래 원칙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선거법 같은 경우는 633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지켜지겠지만 적어도 뭐 중간에 재판을 하다가 추가로 증거가 나올 수도 있고요. 사실 또 변호인이 좀 변경이 될 수 있고 그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늘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적어도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지금 당 내부에서는 조기 대선이라든지 대선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굉장히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나서도 언행을 좀 조심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히려 거대 야당으로서 신속하게 헌정 질서가 회복이 되고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데에 집중을 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재판은 재판대로 진행이 되는 것이고 야당으로서 또 당대표로서 해야 할 업무들은 또 그대로 이렇게 진행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결과는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세요? 네, 일단은 뭐 당장 2월 15일이다. 뭐 이렇게 저희가 딱 못 박을 수는 없을 것 같지만 그래도 지금 뭐 다른 사건들이 지금 배당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네. 아마 한 2, 3월 중으로 그렇게 좀 결론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결론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시고요. 네, 결론 짧게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반적으로는 사실 그 새로 부를 증거라든지 새로 등장할 쟁점이 거의 없는 사건입니다. 네, 아마 항소가 그냥 기각될 확률이 가장 높겠고 뭐 이변이 없는 한, 네. 그리고 또 재판이 사실 특별히 지연될 만한 요인도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태까지는 그 변호인을 선임을 안 해서 국선 변호인까지 선임해줬는데 지금 사선 변호인이 선임이 됐죠. 네, 그리고 뭐 특별히 어떤 새로운 증거나 증인이 나타날 확률이 없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그리고 아마도 뭐 항소가 기각될 확률이 클 것으로 많은 분들이 예측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혜랑 국민의힘 대변인, 정은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여심저격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오늘 국회 라이브 6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